자, 이어서 뻐꾸기 주식 특강 이어질 텐데요. 지난주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또 진격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언제까지 뭐 반격만 진격을 해야지 앞으로 나가보자는 건데요. 네. 이번 주 주제는 부채한도 협상과 이제는 진격의 시간.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이 문제는 아직 타결점을 찾지는 않았지만 저는 피크아웃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점이 이제 뭐 왔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그죠?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앞서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다가오고 있는 반격의 시간이라는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5월 6일 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시장이 막 떨어지긴 했었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셀인메이 해갖고 5월에는 주식 팔고 떠나라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인메이, 주식을 담아야 된다. 떨어지는 주식을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난주에 반격의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말씀드렸으면 이번 주에 이제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도 진격의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재미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실무 협상 중단이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그 전날에 이제 분위기 괜찮았고요. 그 전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난 G7 회의 떠난 날 잘 보시게 되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확신한 거죠. 뭐 놀랄만한 이제 어떤 딜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공화당하고 부채한도 협상에서, 그죠? 그런데 공화당은 좀 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재밌어서 공화당은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행을 갔다는 거죠. G7 일본에서 열리는 그걸 언제 협상 기간 동안. 예.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둘이 밀당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요건 그냥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재무부의 현금성, 자, 미국 재무부는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계좌가 있죠. 그죠? 우리 예금 계좌처럼 그 계좌를 TGA라고 합니다. 트레저너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그래고 TGA 계좌라고 하는데 그 TGA 계좌가 그 가용 그 현금이 바닥이 나고 있다. 그래서 그 엑스데이트를 6월 5일로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도 6월 1일까지는 그죠? 못을 박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6월 5일에 가면 이렇게 바닥에 간다는 거예요. 그죠? 바닥에 내려앉는다라는 거고요. 이번 주 초에 보니까 대략 한 1,000억 달러 정도. 그런데 조금 들어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6월에 또 이제 세금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2,000억 달러까지 조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좀 시간은 좀 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별걸 다 따지게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상하원 부채한도 협상 가능한 일정, 뭐 최근에 뭐 여기 3자가 같이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G7. 앞서 이제 공화당의 비난도 좀 있었지만 이번 G7 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 방문을 취소했다라고 그래요. 호주 방문을 취소했다. 그리고 20일에 조기에 귀국을 해서 원래 20일에 조기에 귀국을 해서 이 주말에 이제 뭐 메카시 하원의장과의 어떤 뭐 협상 이런 자리에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오늘 일시 뭐 실무 협상이 중단됐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 대목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 일정대로 가? 아니면 지금 조기 귀국한다라고 하니까 호주 가지 않고 조기 귀국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진통은 있어도 다음 주에 뭔가 진전된 내용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 하나 좀 중요해요. 부채한도 엑스데이트가 임박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제가 CDS 프리미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 부채한도 불확실성으로 지금 CDS 프리미엄이 급상승하고 있다. 부도 위험이 막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막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자, 이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시 이 CDS 프리미엄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가 2008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건 뭐냐면 여기 2008년도, 2011년도, 2013년도 그다음에 지금입니다. 이게 잘 보시게 되면 지금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건 debt cap
에피소드라고,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 다 에피소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금융위기 때였고요. 여기 2011년도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던 그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도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근데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급등을 했다가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CDS 프리미엄은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 만들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제가 정리하는 건 뭐냐면,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시에 이 CDS 프리미엄은 정상적으로 급락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위험이 어떤 극단적으로 올라섰을 때 이 정상화에 따른 피크아웃을 노린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잡음은 있겠지만 부채 한도는 역사가 반증하듯 결국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일단락하고, 자, 금리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드와치로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여기 5.25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당장 9월 달에 금리를 한 단계 내리는 게 42%로 와 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게 우리한테 무슨 뭐 재료가 될 것이냐, 뭐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9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야,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올 11월 달에 가면 9월 이후에 11월에 있거든요. 9월 이후 11월쯤 되면 아마 그때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런 뭐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얘기해드린 금리 동결 구간에서 증시는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금리 동결 구간에는 증시는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죠? 예. 이게 과거 8차례 중에 6차례입니다. 뭐 2000년은 좀 예외적으로 빼면 뭐 7차례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CPI가 4.9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2월 달에 뻐꾸기 주식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올 하반기에 가면 3% 아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마 꽃빵 끼신 분들 많겠지만 이제 5% 아래는 4.9인데요. 지금 5월 클리브랜드 연준 CPI 전망은 지금 4.1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잡히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소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도 크고 하지만 이번에 월간으로 보니까 처음으로 4월 소비가 플러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다는 겁니다. 그죠?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착륙 우려가 컸지만 약간의 연착륙으로 가려는, 그죠? 이런 쪽으로 조금 무게가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딥 리세션, 그러니까 아주 깊은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얘기는 이제 국내 주식하신 분들한테 좀 연계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게 되면 경제 성장률 23년 1.2% 올해, 예. 하지만 내년도는 2.2%, 그러니까 올해보다 좋아진다라는 거죠. 주식은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금리 얘기 잠깐 했지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 내년이 되면 앞으로 2024년이 되면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23년이 아니라 24년까지 큰 판을 그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도 내년, 올해 최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코스피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게 되면 23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만큼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가자는 거죠. 우리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무역수지 적자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 네 번인데요. 그 부분이 전부 다 사실 과거 사례로 보면 대부분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좋은 기회가 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적 한번 좀 보게 되면 이번에 1분기 실적은 거의 95% 다 마무리가 되었죠. 잘 보시면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작년 1분기하고 이거 올해 1분기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그렇죠? 잘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에 34%의 영업이익, 당기 수익이 거의 4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하고 특히 반도체를 빼버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반도체를 빼버리면
작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하고 실적이 거의 비슷해요. 단기 수익도 비슷합니다. 그만큼 반도체하고 유틸리티, 특히 반도체가 안 좋았다라는 건데 그 반도체가 반격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다. 우리 컨센서스, 원래 주가라는 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더 좋았을 때 주가가 더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번 1분기 컨센서스,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적 나온 거니까 컨센서스 대비 상향하는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후에 저희가 그동안 얘기해 드렸는데, 향후 EPS 전망은 조금 우상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기업들 실적도 돌아서게 될 것이고, 결국에 주가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나스닥이 고점을 뚫었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지방은행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또 고금리 상황이라든지, 최근에 부채 한도 이런 문제라든지, 이걸 다 뛰어넘고 올라서고 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국내 시장도 이 분위기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시장의 암울한 분위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셀인 메이, 그죠? 하지만 우리는 바이인 메이 전략을 드렸고요.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업들의 이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키옥시하고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시 좀 더 빨라지게 될 반도체, 이거는 치킨 게임이라고 보는 것이죠. 반도체 업황이 보다 빨라질 것이고, 개선이 빨라질 것이고, 실적도 주가도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앞서 23년, 내가 아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23년, 그리고 기업 이익도 마찬가지인데요. 23년이 많이 좋지 않았던 거는 내년도에는 우리는 기저효과,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데, 기저효과로 아마 서프라이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큰 판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내년도 유동성 장세에 대한 2024년까지의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제는 반격의 시간을 넘어서 진격의 시간을 준비하자.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